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상주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한마디.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갈 무렵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서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모두가 숨기고 싶어 했던 한 장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인생의 마지막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호의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한 울음과 낮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빈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가족과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각자의 생각과 계산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 사람들의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자리에 정불래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였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유난히 애매했습니다. 상복은 입고 있었지만 상주를 뜻하는 표시 하나 달려있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를 상주석으로 안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불레는 그 사실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레의 손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 써서 손잡이 가죽이 달아 있었고 오늘 같은 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레는 괜히 가방 손잡이를 고쳐 쥐었다가 다시 힘을 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 있던 다리가 조금씩 저려왔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 없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불레는 향을 올린 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생전과 다를 바 없는 얼굴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불레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담담해지고 싶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죠. 괜히 울음을 터뜨려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만큼은 조용히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그 시선들이 유난히 불레 쪽으로 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불편함을 참고 넘기려 하고 있었죠. 조문객 몇 명은 불레를 힐끗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고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먼 친척쯤으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불레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분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고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불레 쪽을 바라볼까 하다가 결국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리 없었지만 지금은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며느리 이수연은 상주석 근처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에 단정한 머리, 겉모습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주 불레 쪽으로 향했다가 빠르게 피하곤 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쳤다가 불필요한 상황이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장례가 무사히 끝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결심한 듯 불레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에는 망설임보다 단호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며느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불레 앞에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식이 복잡하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른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불레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설명이라도 이어질 줄 알았지만 수연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불레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바쁘다는 이유, 지금 나서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따지거나 설명을 요구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천천히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속으로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정불레는 누구의 배웅도 없이 빈소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장례식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이별의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조용히 밀려난 한 사람의 자리가 곧 이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불레가 장례식장 문을 나섰을 때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내에 가득하던 향 냄새 대신 겨울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그제야 불레는 자신이 꽤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빈소 안에 있었고 불레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시선도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레는 벽에 붙은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힘이 빠져 있었고 앉는 순간 무릎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는 걸 멈췄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를 붙여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불레는 그들이 자신을 힐끗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복도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다시 들어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자 바깥 풍경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레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인데, 자신이 쫓겨난 날인데 밖의 세상은 너무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레는 가방을 열어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휴대전화와 지갑, 손수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 열쇠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집 열쇠는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불레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집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오늘은 그저 장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안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불레를 찾고 있었고 잠시 뒤 복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불레를 향해 몇 걸음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는 잠시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불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먼저 말을 꺼내면 지금껏 참고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아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진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빈소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불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어머니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불레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이 더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불레는 장례식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퇴장은 곧 장례식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파문을 남기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불레가 떠난 뒤의 빈소 안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박진우는 연신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자꾸만 입이 바싹바싹 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눌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장례를 마무리하는 게 먼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며느리 이수연은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레가 나갔다는 사실을 묻는 이들에게는 잠시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수연 스스로도 그 설명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남 쪽 친척 몇 명이 상주석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례가 끝난 뒤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집, 그리고 앞으로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의 방향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따로 남긴 말이나 문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었죠.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도 그 말을 받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걸 남길 뿐이 아니라며 유언장 같은 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또렷했습니다. 친척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더 캐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조문객들이 조금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고인보다는 이후의 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욕심과 계산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빈소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쪽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사실은 진우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진우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듯 다른 친척을 향해 말을 돌렸습니다. 빈소 안에는 다시 형식적인 조문과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이미 중요한 한마디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없다. 그 말은 모두를 안심시키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불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곧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빈소 안의 공기는 한층 느슨해진 듯 보였습니다. 조문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슬픔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상주석에 앉아있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큰 일은 다 끝났다고, 곧 정리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안내 직원과 함께 빈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빈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여 예를 갖춘 뒤 상주석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괜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그의 신분을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진우 역시 고개를 들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상주석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꼭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빈소 안의 공기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왔던 유언장은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소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의 말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진우 쪽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 반응을 확인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공식적으로 공증을 거친 문서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장례가 끝나기 전에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빈소안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지던 일상적인 장례 풍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 떠오른 것이죠. 그 말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천천히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블레 씨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한다는 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빈소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이 이미 이 장례식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 장례식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 흐르던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정블레라는 이름이 언급된 뒤 누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주석과 빈자리 사이를 오갔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불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장례식장을 떠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 짧은 망설임이 이미 충분한 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례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밖에 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은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블레 씨의 참석이 절차상 꼭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유언장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다시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국 진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주변 시선이 몰렸습니다. 친척들 중 몇 명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귀는 분명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빈소 안의 공기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흐른 뒤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와야 할 일이 생겼다고 법률 대리인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서 직접 듣는 게 좋겠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과도 설명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진우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불례는 짧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진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친척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다시 장례 정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조용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빈 소안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블레가 다시 이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면 아까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정블레가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의 모습은 아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복 차림도 그대로였고 손에 들린 작은 가방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표정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살피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빈소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블레를 외면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궁금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블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남긴 문서가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안에 들어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로 빈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등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 역시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하지 않고 서류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봉투를 열기 전 절차에 따라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을 거친 유효한 유언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조건은 정블레 본인이 이 자리에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블레를 바라보며 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블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영정 사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법률 대리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몇몇 친척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유언장의 첫 문장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이 문서에 담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진우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소 안에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장의 유언장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읽혀 내려갔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는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담담했지만 그 말 한 줄 한 줄은 빈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누군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조차 쉽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앞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글에는 가족을 향한 원망보다는 오랜 시간 지켜본 선택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블레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어떤 순간에 혼자 남겨졌는지, 그 모든 장면이 담담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가 그 부분에 이르자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우 역시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재산은 모두 정블레 명의로 신탁되었고 그 관리와 사용 역시 불레의 판단에 맡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를 가족이 아닌 짐으로 여기는 순간 그 자격은 이미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는 문장이 유난히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그 문장이 지나가자 빈소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블레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영정 사진을 향해 있었고 마치 남편의 말을 대신 전해 듣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유언장의 효력과 변경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며 누구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 그리고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모든 이유를 설명했고 그 이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정블레가 아무 말 없이 견뎌온 시간들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가족이 끝내 외면해왔던 진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빈소 안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가득 차 있던 공기는 마치 거짓말처럼 텅 빈 느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블레는 천천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의 빈소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블레는 국화 한 송이를 정리하며 사진 속 남편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지만 블레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담담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서는 새로운 것을 얻었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은 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블레는 남편과 함께 보낸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선택을 알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블레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빈소 한편에서 진우와 수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블레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용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블레는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긴장이 풀린 사람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블레는 빈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블레는 더 이상 그 차가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시어머니는 유언장 한 장으로 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뒷모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